오랜만에 노량진에서 강의하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한 곳이 노량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노량진에서 제일 큰 학원이 노량진 제일고시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강의 시작을 했는데 되게 한 7, 8년 만에 이제 노량진 강의하니까 고향 온 것 같고 좋네요. 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프린트에서 이제 주임법하고 이제 상임법을 볼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없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차했고요. 근데 존속기간 중에 갑이 병에게 이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주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나갔어야 돼요. 대항할 수 없는 거고요. 물론 우리 나중에 이제 등기법, 공시법 할 때 공부하시겠지만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임차권자가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뭐가 생긴다고 하냐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대항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임차권의 등기를 자기가 임차인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임차인에게 최악의 경우는 언제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줬겠죠.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집 팔고 보증금 들고 도망가 버리는 거야. 사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전 재산인데 임대인이 보증금 들고 집 팔아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면 을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이거는 채권 관계니까 보증금은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아무한테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갑에게 찾아와야 돼요. 근데 마음 먹고 도망간 사람 못 잡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더니 새로운 집주인이 뭐래요? 나가래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 재산인 보증금을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이가 너무 열악했던 거. 우리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 집 애가 집주인한테 맞아도 참아라 막 이 안타까운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주거 생활이 너무 문제가 되니까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집주인이 등기를 안 해줘도 스스로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 사람이 뭐 하면요. 인도를 받고 뭘 갖춰야 돼요? 주민등록.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되면 다음날 대항력이 인정이 돼요. 자, 근데 대항력이 인정이 돼도요.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상대방 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면 보증금 받기 어렵고 실제로 집주인 바뀌었는데 옛날 집주인 찾아가서 보증금 달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임법에 어떤 규정을 두냐면 새로운 양수인, 인도 소유자가 된 새로운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하도록 규정해요. 그러면 얘는 누구에게 보증금 빼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집주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법에서 규율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적인 취지와 주요 내용인데 그러면 그 프린트물 좀 잠깐 볼게요. 뭐 서설에서 나오는데 그 2번의 성질에 보시면 1번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 민법은 일반 임대차를 정하고 있는데 주임법은 특별법이다. 그래서 주택을 임대차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주임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행규정. 그러니까 강행규정은 우리 뭐 나중에 가면 또 세부적으로 보겠지만 강제한다는 거예요. 위반하면 안 되고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 만약에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그 약정은 뭘로 보느냐면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편면적 강행규정.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방에게만, 그러니까 쌍방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것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 그건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그건 돼요.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불리한 약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 그건 무효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아, 나 임대인인데 기분이 좀 안 좋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취지가 뭐겠어요? 임차인의 주임법이 정하는 것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는 건 어떤 우려가 있냐면
임대인이 경제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무효다라는 거야. 근데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임차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양해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해소 상관없는데 누구한테 불리하면 안 되냐면 임차인에게. 자, 적용 범위 나오는데요. 인적 범위 나오죠. 보시면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숨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자연인이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법인에게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두 종류가 있죠. 사람이라고 하면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은 요 자연인,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법인이라는 것은 법이 인격체를 단체에다가 부여하는 게 법인이에요. 그래서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단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얘는 언제부터 사람이 되냐면 법인이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 설립 등기라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다뤄요.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이겠어요? 태어나면 사람이 되겠죠? 우리민법 제3조에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출생. 자, 법조문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조문이 1118개로 되어 있어요. 1118개. 근데 법조문이 당연히 매우 구체적이고 길게 되어 있을 리는 없고 굉장히 짧게 되어 있겠죠. 그러면 짧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학설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우리 민법에서 출생과 동시에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출생이 되어 사람으로 볼 것이냐?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학자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학설이다라고 불러요. 학설. 그래서 제일 빠른 학설이 뭐냐면 진통설이 제1설이에요. 진통설.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진통이 아니라 출산에 임박해서 개방진통과 압박진통이 5분 단위로 반복되면 그때부터 사람이다. 진통설이 1설이에요. 오, 너무 빨라. 그러면 1부 노출설이 있어요. 아기가 엄마 몸에서 일부라도 나오면 사람이다. 자, 전부 노출설이 있어요. 전부 노출설이라는 건 아기가 엄마 몸에서 완전히 나와야 사람이다. 자, 제일 늦은 게 독립호흡설이에요. 독립호흡설은 아기가 탯줄을 끊고 혼자 숨 쉬어야 사람이다. 이렇게 학설들이 제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전으로 가면 결국 학설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의 입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판례 입장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면 소위 다수설이다라고 부르고요. 소수의 학자가 제시하면 소수설이다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학자가 이걸 지지하면 소위 통설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건 학설의 문제고 결국 법원에 가면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례 입장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그럼 판례 입장이라는 것은 뭐 이 학설 중에 하나를 취할 수도 있고 판례가 독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민사적인 사건에서는 전부 노출설을 취하고 있어요. 완전히 몸에서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시험은 학설로 출제가 되겠어요? 판례가 출제되겠어요? 판례죠. 학설로 출제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다수설이라고 부른다고 했지만 실제로 민법학자들 줄 세워놓고 손들어 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판례 입장을 출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문제 중에서 35문제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거의 뭐 80% 이상이 판례 문제로 나온다는 거지. 아, 그러면 판례집만 사가지고 계속 읽어보면 되느냐? 별 의미 없고요. 정규 수업 시간에 이론이랑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정규 수업 시간에 출제 가능한 모든 판례를 다 다루게 될 테니까 판례에 대한 별도의 부담이나 뭐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시험에 나오느냐? 이건 절대 안 나오죠.
이건 그냥 우리 시험이 어떻게 학설이 어떤 거고 판례가 어떤 거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고, 물론 민사적으로는 전부 노출설이고요. 형사적으로는 진통설에 따르죠. 형사적으로는 형법상으로는 사람을 언제부터로 보냐면 진통설 이때부터 사람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형사적으로는 그 의사가 아이를 이렇게 엄마가 이제 출산할 때 아이를 잘못해서 사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럼 이 경우에 아직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 의사는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진통설로 봐서 그런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부여하기 위해서 진통설로 봐요. 근데 민사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노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주임법은 누구에게 적용한다고요? 자연인, 그러니까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좀 보시죠. 자, 굵은 글씨 눈에 확 들어오게 돼 있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줄여서 주공이라고 불러요. 주공. 그리고 주택사업 목적으로 하는 누가 있냐면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자기 직원들 이제 기숙사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주공하고 지방공사, 중소기업 이렇게 돼 있다라는 점.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마지막 제줄에 외국인은 보호 대상인데 일반 법인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왜 법인인데도 인정을 해주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갑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근데 이제 을이 만약에 주택공사, 주공이에요. 주공. 근데 주공에서 어떤 사업을 하냐면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는 사업을 해요. 그럼 그 구조는 이 주공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고 무주택 서민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서민에게 전대차 해주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여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법인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안 해주면 얘가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인에게 인정되는 경우로 주공, 그리고 이런 사업하는 지방공사, 그리고 이제 대기업은 안 되고 무슨 기업만 된다고요? 중소기업.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자, 밑에는 이제 물적범인데 1번 보세요.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그러니까 전 범위를, 모든 범위를 주거 용도로 쓸 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일부를 주거 용도로 쓰고요. 요 일부에 인쇄소를 한 사건이 있었고 또는 일부에 슈퍼마켓을 운영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유일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주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주거 용도로 쓰는 면적이 넓어야 할까요? 상관없을까요? 면적하고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주거 용도로 쓰면 주임법은 적용해요. 이때 이게 주거 용도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는 공부상으로, 공적인 장부상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서 따져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근데 인정 안 한 판례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다방 판례, 여인숙 판례, 여관 판례 있거든요. 여인숙 판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다방이나 여관 같은 경우에 보면 그 강의 업소 안에 내실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거기서 잘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경우에 주임법을 적용하느냐? 그건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유일한 주거 용도로 보기 어렵고 영업을 위한 편의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임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기억하실 문은 뭐냐면 전부를 주거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주거 용도면 적용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2번) 임차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적용돼요. 주거용도를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적용되고 반대는 안 되겠지만 3번 미등기 주택전세도 적용된다. 자, 우리 전세라는 말 있죠? 우리 보통 이제 전세, 월세 또는 뭐 반전세, 이건 반전세라는 말은 뭐 법률 용어는 아닌데 보증부 전세라고도 하고, 전세라는 게 뭐예요? 전세는 보증금
한 방에 내고 들어가는 거죠. 뭐 보증금 3억 원 이런 거고 월세 따로 안 내는 거. 그게 이제 전세고요. 월세는 말 그대로 뭐 한 달, 다달이 이제 사용료를, 임료를 내는 거고, 그리고 반전세라는 것은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1000에 50 이런 것들이 이제 반전세예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랑 똑같이 다루냐면 임대차로 다뤄요. 물권자가 아니라 채권자다. 그러니까 월세가 없어도 당연히 보증금만 내고 들어간 미등기 주택전세의 경우에도 똑같이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에요. 미등기 무허가. 그러니까 주임법은 꼭 적법한 건물에 임대차 했을 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 용도면 주임법을 적용해 줍니다. 근데 5번에 보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나오는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면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 가서 며칠 여관에 투숙하면서 주임법 적용이 되겠느냐? 그런 건 안 돼요.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은 안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간단한 적용 범위 본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제일 핵심적인 내용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박스 안에 뭐라고 되냐면 자, 대항력이 생기려면 뭘 해야 돼요?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이 된다. 자,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차 해주었다.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대항력이 없지만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게 주택을 인도받고 뭘 해야 한다고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0시. 그럼 이길이라는 말은 요즘엔 잘 안 쓰죠.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11월 11일 날 했어요. 그럼 얘는 11월 1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집주인 갑이 A라는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저당권이 11월 예를 들어 11일 날 설정이 됐어요. 자, 저당권이 11월 11일 날 설정됐다면 저당권과 임차권 중에 누가 더 우선한다는 얘기일까요? 저당권이요. 얘는 언제 생기니까? 12일 0시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실행되면 요 임차인은 계속 살 수 있어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11월 12일 날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경매가 실행되면 임차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얘는 언제 생긴다고요? 0시. 얘는 11월 10일 빨라야 9시라고 했죠. 그럼 누가 우선합니까? 임차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경매가 실행되어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이 임차권을 떠 안아야 돼요. 소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어떤 의미 드셨죠? 그래서 대항력이 생기는 건 다음날 0시부터 생겨요. 그러면 대항력 인정해 주려면 그냥 화끈하게 인정해 주지 뭔 또 이런 걸 하래. 주민등록을 왜 하라는 거냐?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공시가 목적이에요. 공시. 그러니까 공시라는 것은 외부에다가 그 사람이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시가 되려면 주소를 적을 때요. 동네에다가 대충 하면 될까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요. 옆집에다가 하면 그 집에 임차인이 있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주소는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판례에 하면 525에 5에 사는 사람인데 전입신고를 525에 2로 전입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얘는 대항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주소는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되고요. 주소가 잘못 기록되면 그때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두 가지 예외인데 첫 번째는 저는 제대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에까지 대항력을 부정하면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실수로 잘못 기록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돼요. 두 번째,
제3자가 이전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집주인 갑이 자기 집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선순위에 임차권자가 있어요. 그럼 대출액이 당연히 어떻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요 임대인이 대출금을 늘릴 목적으로 임차인 몰래 주소를 이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임차인 의사와 아무 상관없고 제3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전했다라고 하면 대항력이 인정돼 안 돼? 안 돼. 예전에 생각나는 게 제 친구가 어느 날 전화했더라고요. 전화해서 희대야 자냐? 아니 그랬더니 우리 집주인이 주소를 잠깐 좀 빼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해줬죠. 그건 네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차인한테 집 주소를 주민등록을 좀 빼면 뭐 넣겠다는 거예요. 저당권 넣고 다시 들어가겠다. 그래야 은행에서 대출금이 늘어나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경매 실행되면 요 임차인은 그 저당권자에게 후순위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임차인이 몰래 임대인이 몰래 이전했다면 그때는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공시. 교재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인도라는 건 뭐 간단한 거예요. 2번에 보시면 주민등록인데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뭐 해야 돼요? 수리. 그러니까 첫째 줄에 도달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수리한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이 돼요. 신고 효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요. 처음에 525의 5로 제대로 적어가지고 전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공무원이 보더니 아예 아저씨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525의 2로 고쳐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실제는 얼마였다고요? 이런 경우에 대항력이 인정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건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적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안 돼. 만약에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제대로 적은 게 일단 도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도달이 됐죠? 그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도달이 어떻게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중요한 어떤 게 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달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수리가 되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가구랑 다세대는 잘 아실 텐데 다세대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고요. 다가구는 소유자가 한 사람인데 편의상 호수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면 다가구의 경우에는 호수, 동호수가 중요해요? 집원이 중요한 거예요? 집원. 근데 다세대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가구의 경우에는 집원만, 호수 필요 없고요. 다세대는 호수까지 정확해야 되고 자, 니은에 큰 글씨로 써 있는 게 공무원의 실수. 한 장 넘겨보세요. 디귿에 보시면 제3자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예외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 기록을 했거나 또는 제3자가 몰래 이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대항 요건은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고 계속 존속해야 한다. 당연하죠. 만약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인도와 주민등록 갖춰서 살고 있다가 가족들이 우르르르 다 전출 나갑니다. 그럼 다 전출 나가면 대항력이 유지되겠어요? 바로 소멸이에요. 바로 소멸이에요. 이 대항 요건은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고 계속 존속해야 돼요. 물론 우르르 나간 게 아니라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나갔다. 이런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가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이란 반드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이어야 돼요? 상관없다는 거야. 동거가족 중에 한 사람의 주민등록이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을 남겨둔 게 아니라 다 나갔어요. 전출. 대항력 바로 소멸이고 그럼 나중에 재전입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재전입 들어가면 다시 뭘 갖춰야 돼요? 주민등록 또 해야 돼요. 그럼 재전입 들어가면 옛날에 갖췄던 게 인정되는 거예요? 새로 인정되는 거예요? 새로 인정되는 거지 예전 게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얘기고
그래서 미음에 바로 그 얘기 나오죠.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있고, 그 다음에 비읍에 보면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차를 한 경우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자,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 비읍이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생소한 말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갑이을에게 임대차를 해줬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주택을 전대차해 준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고요? 인도와 주민등록인데 요 임차인이 이 집에 주민등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전대차를 했는데 임차인이 이 집에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이 인정되느냐? 안 돼요. 이건 대항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처벌됩니다. 이건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이거 우리가 흔히 보는 뭐예요? 위장전입이죠. 살지도 않는 집에 주민등록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엔 대항력 인정 안 되고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살고 있는 사람. 얘를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직접 점유.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인정돼요. 이때 대항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전차인이 아니라 누구냐면 임차인. 그러니까 이 전차인은 직접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얘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대신 주장할 수는 있어도 대항력은 누가 갖는 거라고요? 임차인. 자,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전대차가 되었을 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누구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돼야 한다고요? 전차인, 살고 있는 사람 이름으로 돼야 돼요. 우리가 이거 끝나면 상임법 볼 거야. 상가임대차. 그러면 상가임대차는 사업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을 인정받으려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셔야 되겠어요?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돼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임차인이 전대차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사업자 등록을 임차인이에요? 전차인이 해야 돼요? 당연히 전차인,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이 해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비읍의 내용이고, 비읍 다시 한번 볼게요.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차를 한 경우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인, 자, 누가 주민등록을 마쳐야 되냐면 전차인이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의 내용이 나오는데 1번의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기억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제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 병이라는 사람이 이걸 사서 새로운 소유자가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합니다. 그럼 을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될까요?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해야지 갑에게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갑은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면책적인 승계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책임을 면하게 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그 책임을 모두 다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위를 승계한다는 이 규정은 당연히 누구를 위해 둔 거겠어요? 임차인을 위해 둔 거잖아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봤더니 전 소유자 갑은 재산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거 새로운 소유자 된 병을 봤더니 얘는 뭔 갭 투자한다고 해서 온갖 대출 다 끌어왔고요. 얘한테 오히려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임차인이 꼭 승계를 해야만 할까요? 거부할 수 있을까요? 얘가 뭐 할 수 있냐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고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면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요? 갑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밑에 동그라미 B번이에요. B번.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제3자 관계가 나오는데 기억해 보시면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항력과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관계를 정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B가 주택을 임차해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다. 그러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얘보다 뭐가 더 먼저 들어왔어요? 저당권. 자, 그러면 경매가 실행되면 요 임차권은 경매 시에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하는 거예요? 뭐가 위에 있으니까? 저당권이 있으니까. 그럼 바꿔서 A가 주택을 임차해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고요. B라는 사람이 나중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돼 있다. 자, 경매가 실행됐어요. 그럼 경매가 실행되면 요 임차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존속하는 거야. 그래서 존속하려면 가장 빠른 저당권, 소위 이걸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선순위여야만 존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몇 번 들으면 쉽게 아 그렇구나 저당권 위에 있으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해하시는 경우가 이거예요. C가 저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이 있는데 A 저당, B 임차권, 그 다음에 C 저당인데 이 C라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합니다. 자, 얘가 경매를 실행하면 요 임차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자, 얘가 경매를 실행하면 이 임차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합니다. 그렇죠? 소멸해. 뭐야 이거? 얘보다 위에 있으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얘가 경매를 실행해도 누가 제일 먼저 1순위로 배당을 받을까요? 얘죠. 그럼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는다는 것은 저당권은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실행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사용을 위한 권리가 아니잖아요.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경매가 실행되면 무조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면 뭐 4번에 D가 가압류, 5번에 E가 뭐 전세권 이런 줄줄이 달렸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지 간에 어디부터 소멸한다고요? 제일 빠른 저당권. 그러면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지 간에 제일 빠른 저당권 근저당권자가 얘가 기준하는 거예요. 기준. 그럼 얘가 뭐가 돼? 말소의 기준 권리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지 간에 제일 빠른 저당권이 기준으로 잡히고 그거부터 전부 다 같이 어떻게 돼요? 소멸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가실 점은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이게 시험 보기 전주에도 이 질문이 들어와요. 아이 얘가 실행했는데 얘는 왜 소멸이에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한다고요. 왜 소멸이냐면 누가 실행하든지 간에 어디부터 소멸한다고요? 제일 빠른 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부터 소멸돼요. 정리되셨어요? 자, 그럼 제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해 볼게요. 지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경매 시에 주택 임차권의 존속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의 선후에 따른다. OX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해볼게요. 자, 경매가 실행되었을 때 주택 임차권의 존속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의 선후에 따른다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얘 누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C가. 근데 얘보다 위에 있다고 존속하는 게 아니라고요. 얘의 선후에 따르는 게 아니라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지 간에 존속하려면 말소 기준 권리의 선후를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실 점. 경매가 실행됐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모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순서대로 배당 받을 거 있으면 배당 받고 못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 얘기고. 그게 이제 그 니은에 나와 있어요. 니은에 한번 보세요. 니은에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 저당권이 함께 소멸했다. 그러니까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뭐부터 소멸하는 거예요? 제일 빠른 저당권. 그러면 거기 끼어있는 임차권은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경매가 실행되면 존속하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일 때만 존속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우리 지금까지 뭐 봤어요?
대항력을 봤어요. 대항력. 그래서 대항하려면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등기안에도 인도와 뭘 하면 된다고요? 주민등록 하면 되고. 근데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보증금의 회수예요. 우선변제권이란 말 나오죠. 원래 임차인은 담보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시에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그런데 주임법에서 특별히 경매시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겠다는 거야. 근데 박스 안에 인도와 주민등록 외에 뭐가 더 추가로 들어가 있죠? 확정일자를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를 갖춰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갑이요. 을에게 주택을 임차해주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제 경매시에 자기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확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인도와 주민등록은 무슨 요건이었어요? 대항요건.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에게 내가 임차인이야, 나 못 나가 라고 버틸 수 있느냐를 공부한 거고요. 근데 경매시에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대항요건 이외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요건과 우선변제 요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제대로 안 해두시면 나중에 확정일자가 없어도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변제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어디 가서 받아요? 흔히 주민센터 가면 계약서 뒤에 찍어줘요. 확정일자. 그걸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요. 근데 아까 우리 우선변제라는 얘기 한번 첫 시간에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럼 우선변제권을 갖는 대표적인 애가 아까 누구였죠? 원래 이제 5분 되면 다 까먹는 거였죠? 예. 아까 저당권. 저당권자가 경매시에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했는데 얘도 확정일자를 갖추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우선변제권. 그러면 얘가 마치 뭐처럼 힘이 세지는 거야. 저당권처럼. 저당권처럼 힘이 강해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주택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갑이 예를 들어서 주택을 임차해서 인도와 주민등록, 보증금 2억이에요. 그리고 을은 저당권, 병도 저당권. 각각 채권액은 2억씩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됐는데 경매가가 얼마 나왔냐면 4억 원이 나왔어요. 경매가가 4억 원. 배당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배당을 받을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을인 거예요. 그렇죠? 자, 좀 전에 이건 5분 안 됐잖아요. 우선변제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 확정일자. 얘는 대항요건만 갖췄지 우선변제권은 없는 거야. 그럼 배당은 1순위로 을, 2순위로 병. 얘는 배당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배당 받을 수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보증금을 떼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 떼이지 않냐면 만약에 A가 경락을 받았다. 갑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보다 위에 있으니까. 제일 빠른 저당권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경우에 존속기간까지 사용하고 새로운 집주인한테 얘가 지위 승계한다고 했죠. 지위 승계하니까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아서 나가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소멸하진 않지만 뭐는 없다고요? 우선변제권은 없다는 거야. 그럼 이 경우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갑이 저당권 2억. 을이 임차권, 인도와 주민등록, 보증금 2억.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이 저당권 2억. 자, 경매가 실행됩니다. 자, 경매가 실행되면 1순위로 누가 배당되겠어요? 갑. 그 다음에 병이에요. 얘는 뭐가 없어요? 확정일자 없으니까 배당 안 됩니다. 그러면 1순위 배당, 2순위 배당이고 임차인은 배당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가 위에 있으니까? 저당권. 그러면 요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 날리는 거고 집주인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을 하나 전세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전세를 구할 때 제일 안전한 건 등기부를 봤더니 등기사항을 열람했더니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저당권이 먼저 들어와 있네. 이런 집에 임대차 들어갈 때는 뭘 각오하셔야 돼요. 나중에 혹시라도 일이 잘못돼서 경매가 되면 나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이런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가 없는 깨끗한 집에 들어가 살면 좋죠. 근데 실제로 그런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집이 많지 않다면 이런 집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확정일자. 물론 이런 집에 들어갈 때도 확정일자 받아야죠. 근데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으면 완전 낭패. 그러면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일단 그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확정일자 받았어요? 경매 실행되면 존속해요? 소멸해요? 무조건 소멸. 뭐가 있으니까?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니까 얘는 소멸한다고요. 근데 소멸하더라도 1순위로 배당받는 게 누구? 갑. 그 다음에 을. 뭘 받았으니까? 확정일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경매가 실행되면 나가긴 나가야 되지만 뭐는 건져서 나가는 거야. 내부 증금은 건져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 들어가시는데 이 집이 참 마음에 드는데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액수를 살펴보셔야죠. 예를 들어 이 건물 경매가가 최소 5억은 할 것 같은데 선순위에 저당권이 1억 있고 내 보증금이 2억이면 들어갈 만하죠. 거기에 뭐 세금 밀린 거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안 될 테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본 게 대항 요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대항력만 있는 거고요. 뭐는 없어요?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생기려면 뭐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 그럼 밑에 그 동그라미 1번에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확정일자. 근데 확정일자만 있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항력이 있어줘야 돼요. 대항력이 받쳐줘야 확정일자가 의미 있는 거지 확정일자만 찍었다고 해서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1일, 11월 2일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1일날 인도와 주민등록, 2일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얘가 갑이에요. 그리고 을은 1일날 다 했어요. 다 이사도 들어가고 주민등록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얘가 을이고요. 병은 성격이 급해서 이사 들어가기 전날 확정일자를 받았고요. 다음날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춥니다. 그러면 갑을병의 각각의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는 시점이 언제냐? 갑은 언제겠어요? 자, 얘는 대항력이 언제 생겨요? 2일 0시. 그리고 주민센터 문 열고 확정일자 찍으면 그때 우선 변제가 생겨요. 11월 2일 날. 그러면 을은 언제 생길까요? 자, 을은 일단 뭐가 있어요? 확정일자. 그럼 이제 뭐만 생기면 되는 거예요? 대항력만. 그럼 대항력이 언제 생겨요? 11월 2일 0시에 생기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확정일자 받아뒀어요. 그럼 이제 뭐만 생기면 돼요? 대항력만. 대항력이 언제 생기죠? 11월 2일 날 갖췄으니까 3일 0시. 이때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만 있다고 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라 대항력이 받쳐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11월 2일 날 A가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이 주택에. 그러면 A랑 병이 있다면 누가 먼저 배당을 받을까요? A가 11월 2일 날 저당권 설정했고 병은 언제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3일 0시. 누가 먼저 받아요? A가. 자, 두 번째. A와 을이 있어요. 누가 먼저 배당을 받을까요? 을이 받겠죠. 을이. 얘는 언제부터니까? 0시. 그러면 이 A와 갑이 있어요. 이건 누가 먼저 받을까요? 참으로 좀 곤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주민센터가 먼저 문 열어요? 등기소가 먼저 문 열어요? 모르죠. 부지런한 공무원 있는 곳이 먼저 열 텐데 이 경우에는 우열을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분배당해요. 이 경우에는 우열을 따질 수 없으니까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이거 수업하고 났더니 나중에 찾아오셔가지고 질문하시는데 거기 CCTV가 있지 않느냐. CCTV로 시간 체크하면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거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안분 배당을 한다. 안분 배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실 점은 우선 변제권을 갖추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확정일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항력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야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다. 겸유했다는 건 뭐냐면 둘 다 갖췄다는 거죠. 겸해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는 얘가 대항력권은 갖췄는데 우선 변제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없으니까. 확정. 그럼 얘가 나중에 확정일자까지 받았대요. 그러면 얘는 대항력도 있고, 왜냐하면 제일 빠른 저당권보다 선순위니까. 그리고 우선 변제권도 있어요. 그러면 경매가 실행되면 얘는 뭐 할 수 있냐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더 살래 라고 하면 경락인이 임대인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하는 거야. 근데 이 갑이 경매 들어가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나 나갈래 라고 법원에다가 뭘 하냐면 내 돈 주세요 라고 배당을 요구해요. 배당 요구. 그러니까 돈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배당 요구하면 누가 1순위로 배당을 받는 거야? 갑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다고 해서 두 가지를 겸유하고 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점은 경매가 실행되면 기본적으로 법원이요. 임차인에게 알아서 당연히 배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구해야 돼요. 만약에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하세요라고 했는데 요구 안 하면 배당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야 내가 배당 요구만 했으면 니보다 빨랐으니까 그 돈 나에게 줘라고 부당이득 청구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안 해줘요. 근데 얘가 배당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 집에 계속 살겠다는 거예요? 그만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배당 요구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봐요. 근데 배당 요구를 했는데 보증금이 전액 배당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전액 배당이 안 됐다. 예를 들어 1억 원밖에 배당이 안 됐다면 다시 입장을 바꿔서 나머지 1억 원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겠죠. 원래는 임대차 해지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자기 돈 덜 받았다고 입장 바꿔서 다시 대항력을 주장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치사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주임법에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증금 전액 못 받으면 나머지 가지고 다시 뭘 주장한다고요? 대항력.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저당권이 위에 있어요? 저당권이. 그러면 보증금 다 못 받았다고 대항력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소멸. 근데 대항력을 갖췄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어요. 경매 시에 존속해요? 소멸해요? 제일 위에 있으면 존속해요? 근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근데 얘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대항력도 있고 뭐도 있어요? 우선 두 가지를 겸유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경매가 실행이 됐는데 이 사람이 배당을 요구합니다. 그럼 배당을 요구했다는 것은 더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나갈 테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원래 배당 요구를 했다면 임대차를 스스로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 받든 못 받든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임법에서는 요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다 못 받았으면 나가야 돼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버틸 수 있다. 나머지 잔액 가지고 버티고 임대차 끝나면 나머지 액수를 경락인에게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굉장히 강조되는 규정이죠. 그렇죠? 임차인을 위한 규정.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니은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배당 요구해야 한다. 당연 배당 안 해줍니다. 배당 요구해야만 배당을 해주고, 물론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해 주는 경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얘가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어요. 보증금 내놓으라고. 얘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대항력을 선택한 거예요? 우선 변제권을 선택한 거예요? 우선 변제권. 이런 경우에는 당연 배당이에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나올 건데 그건 뒤에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한 경매라고 한다면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에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가 나옵니다. 주임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근데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약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다. 그러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 임차인. 그럼 이 사람은 약자 중에 더 약자니까 얘는 특별히 더 보호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1번에 보시면 요건 나오죠? 요건 셋째 줄에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뭘 갖추면 된대요? 대항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변제해 주고요. 뭐는 필요 없다고 돼 있냐면 마지막에 확정일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액수가 나오는데 일단 서울시를 기준으로 출제가 되니까 서울시만 좀 보세요. 서울시는 얼마가 소액 임차인이라고 하냐면 보증금이 얼마 이하예요? 1억 1천만 원 이하예요. 그럼 1억 1천만 원 이하면 전부는 아니고 얼마를 최우선 변제해 준다는 거냐면 3,700만 원은 누구보다도 더 먼저 배당을 받는 거냐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배당을 하고요. 각종 세금보다도 먼저 배당을 해줍니다. 일정액은. 자, 볼게요.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저당권자 1억 원. 그리고 을이 주택의 임차인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췄고요. 얘도 보증금이 1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 1억 원. 자,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 기준으로 볼 때 얘가 1억 1천만 원 이하니까 얘는 소액 임차인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경매가 실행이 됐어요. 근데 이게 경매가가 예를 들어 2억 원이 나왔다. 경매가가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어떻게 배당한다는 거야? 원래는 누가 제일 먼저 받아가야 돼요? 얘가 받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면 얘를 제일 먼저 주겠다고요. 얼마만큼? 3,700만큼. 을을 3,700만 원을 먼저 배당하고 그 다음에 갑이 1억 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병이 6,300만 원을 배당해 주겠다.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얘가 지금 뭐가 없어요? 확정일자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확정일자를 갖췄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도 된다고. 최우선 변제는 뭐만 갖추면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최우선 변제니까 누구보다도 빨라요? 선순위보다. 그럼 날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날짜랑 상관없이 내 위에 있는 애보다 더 먼저 받아갈 거니까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고요. 뭐만 갖추면 돼요? 대항요건. 그러면 내가 만약에 확정일자까지 갖췄어요. 자, 그럼 노란색 글씨는 확정일자 받았을 때 배당이에요? 누가 제일 먼저 받을까요? 확정일자 받았다고 소액이 다액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누구 먼저? 을이 3,700. 그 다음에 갑이 1억. 그 다음이 뭐겠어요? 을이 나머지 돈을 우선 변제 받아야죠. 병은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확정일자 없으니까 여기서 뭐만 받은 거예요? 최우선 변제만 받은 거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일단 최우선 변제를 받고 그리고 자기 순서에 따라 다시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못 받은 액수를. 요거 이해되셨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언제까지 갖추라고 해서 대항 요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다른 말로 하면 경매 신청 등기라고 불러요. 뭐냐면 경매 신청 등기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경매 과정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채권자요, 담보권자인데 예를 들어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경매를 신청하면 예를 들어 제가 적법하게 신청한 거면 이제 이 부동산에 이해관계인이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경매로 넘어갈 거니까. 그럼 그게 경매로 넘어갈 건지 아닌지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경매를 신청받은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뭘 하냐면 촉탁을 해요. 촉탁. 그러니까 촉탁이라는 건 일반인들이 해달라고 하면 신청이라고 부르고요. 관공서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는 다 촉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등기소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 경매 넘어갈 거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표시 좀 해주세요라고 촉탁을 하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그 부동산에 뭘 기록하게 되냐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기입합니다. 이게 기입되는 순간 그 부동산은 뭐가 되는 거냐면 압류가 되는 것으로 봐요. 그게 등기되면 바로 압류. 그러면 이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보호될 수 없다. 그럼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그 부동산이 압류되기 전까지 뭘 갖추라고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지방에 있던 학생인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집을 이제 구하는데 그때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그 돈을 좀 아끼려고 중개 사무실을 통하면 뭘 내야 돼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수료라고 불렀고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서 중개 보수라고 부르죠. 보수. 이제 복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보수를 해. 근데 그 보수를 아끼려고요. 아끼려고 이 학생이 그냥 인터넷 보고 구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경매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등기부에 이미 뭐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됐는데 자기 혼자 그냥 들어가다 보니까 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최우선 변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였죠. 피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 주임법은요. 고등학교 사회로 넣어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뭐 지방이나 또는 뭐 서울로 대학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직장을 구해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당장 맞닥뜨리는 게 임대차예요. 근데 전혀 임대차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바람에 실제로 피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교육부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네. 어쨌든 요게 되면 압류가 되고 그 전까지 뭘 갖추라고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내부가요. 방이 됐다 많아요. 전부 다 소액 임차인이 우르르 몰려 삽니다. 그럼 얘네들 3,700씩 나눠주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소액 임차인이 많으면 다 줄 수는 없고 이 경매가액에 얼마에서 쪼개주냐면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게 2억이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 아무리 많아도 얼마 가지고 나눠 가지라고요? 1억. 그게 바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권이 있다.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신청 나오는데 경매 신청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